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같이 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권자가 전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까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여서 판결문으로 전세 목적물을 강제 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는 그런 유형의 물건은 조금 투자를 하실 적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시면요, 본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2022년 3월 11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 67강이네요. 잠깐만 제 얼굴을 좀 내비치고요. 생생경매는 175쪽에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전세권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전세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입니다. 전세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조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 됐어요. 잠깐만요.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해가지고, 1번에 보면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이지요. 강제경매 신청인데, 이게 또 아마 제가 지난 66강에서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다. 이게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또 보니까 단독주택에 설정되는데, 그때는 토지 건물 전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그런 경우, 그때는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이번 67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경매 신청하는 것보다는 임의경매 신청,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불문하고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이랬을 때 약간의 틈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 틈새가 뭐지? 그러니까 전입신고입니다. 그죠?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단지 법인이 전세금을 설정하였다 이거죠. 물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요.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뭐다?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요.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그게 대항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법인이든 자연인, 개인이든 간에 불문하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 전입신고가 없어. 그럼 그거 좋다 이거지. 그런데 67강에서 말씀드리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말이지.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강제경매, 이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겨우실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우리 시청자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때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제가 참 기도 안 막힙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모르니까 전화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건 뭐죠? 전세권 그대로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이건 전세권은 이게 담보 물건은 아닙니다. 용익 물건이죠. 담보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권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조건이 뭐다?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국한해 가지고 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에 예에 의해서 경매 진행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네. 그럼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자는 뭐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왜 당신 나한테 전세 보증금 안 주냐 이거지. 또 집주인이 완전히 똥배짱 피우는 거예요. 당신 알아서 하라고 방을 뺏어 나가든지 말든지 말이지. 그럼 전세권자 입장에서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세권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나의 전세금 돌리도 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요. 이 전세금 반환 관련해가지고는 이건 완전히 100% 사실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론기일 잡히면 판사는 집주인한테 물어볼 겁니다. 계약기간 이때 끝났죠? 네. 그럼 전세 보증금 반환해줘야겠는데 왜 안 해줘? 돈이 없어요. 해줘.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죠. 판결문. 또 이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네. 또 잠깐만요. 자, 다시 지우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전세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자는 판결문을 득하면은 이 판결문 가지고 전세 목적물을 이게 판결문이 집행권한이잖아요. 판결문이나 공정음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 집행권한이고 집행권한. 옛날에 채무명의라고 그랬는데 전부 집행권원이랍니다. 이게 이런 용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소송에 의한 판결문 받으면 이 판결문 집행권원이니까 이걸 가지고 전세 목적물을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뭐다?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한 거예요.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단지 강제경매 신청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랬을 경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인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때로는 봐가지고 아이고 이건 뭐 하려고 들어가노? 오늘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물건하고 낙찰된 물건이 있는데요. 제가 사건 번호 옆에다가요. 왜 받았지?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도 이게 왜 받았지? 이것은 아마 낙찰된 물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되더란 말이죠. 그죠? 이 물건이 보니까 김천 지원이니까 구미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쪽 동네가 조금 이게 분위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받았지? 예. 그건 뭐냐면 전세권자가 단지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전세권자는 자꾸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한단 말이에요.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전세권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건 전세권 안 건드렸어. 전세권 안 건드렸다는 것은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제4항, 제4항 본문, 예. 민지법 91조 제4항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임차인의 배당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가 어떻고 우선 변제가 어떻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무시하시고, 그죠? 또 특히 하나 더 뭐냐면요. 간혹가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곤 합니다만 뭐냐면 이 경매정보지상에서 보면요. 예상 배당표 해가지고 작성해 놓잖아요. 그죠? 그 각 경매정보지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예상 배당표는 말 그대로 예상하는 거예요. 100% 퍼펙트하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말이지 배당표 작성 제대로 모르니까 경매정보지상에 나타나 있는 예상 배당표를 딱 보면 말이에요. 더 헷갈린다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죠? 예. 그럼 보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 중간중간에 요런 법조문은 좀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이 있으면 또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죠? 본문 내용에 의하면은 봐가지고 본문 내용 같은 경우는 순순히 전세권은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런데 봐가지고 단서조항 보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죠? 경매 신청해서 받아 전세권은 무조건 죽는단 말이죠. 이게. 요 내용은 아마 제가 66강, 65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강수별로 쭉 이어지니까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되고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찐득하니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엔 최소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빡시게 하신다면요. 한 2, 3개월이면 끝나버려요.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더 빡시게 하면 한 달이면 끝나버려요. 그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어떻고, 우선 변제가 어떻고, 또 이제 경매정보지상에 보니까 예상 배당표가 있는데 예상 배당표를 펼쳐보니까, 와,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이상하거든요? 헷갈리니까 그때부터 와가지고, 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자료를 보니까 더 정리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럼 진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조금 옆으로 빠집니다만은, 겨탕의 경매 사건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 물건의 감정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다?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물건은 1억 한 1,0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1억 500 쓰는 것이죠. 1억 1,000만 원 값어치가 있다면 1억 1,000 쓸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 1억 1,000만 원 썼다 이랬을 적에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보증금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이면은 그 사람 1억 다 받아가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 최우선 변제가 어떻고 뭐 우선 변제가 어떻고 그거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근데 민지법 91조 제4항 본문과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거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은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전세권 안 건드렸습니다. 전세권 안 건드렸다는 것은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세권 안 건드리면요. 전세권은요. 100% 인수됩니다. 그런데 이 단서사항 보니까 이거 전세권을 건드렸다는 건 뭐다? 배당 요구했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하면요. 무조건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전세권은 말이죠. 아주 우리 옛날 민사소송법에 의한 그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접근 방법이 조금 까칠스러웠어요. 경매 기입 등기를 기준해가지고 전세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냐 이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했는데 이제 민사집행법 하에서의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순위요? 인수요. 근데 단서에 보니까 배당 요구했네? 소멸이요. 인수는 뭐다? 100% 인수입니다. 소멸은 뭐다? 100% 소멸이에요. 그럼 이 사람 전세금이 1억인데 말이지. 1억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선순위 전세권인데, 근데 5천만 원 어떻게 전부 다 소멸인데 뭐. 배당 받잖아요. 배당 받는다는 뭐 단서 조항에 보면 배당 요구했다는 거. 또 나아가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했다는 건 뭡니까? 배당 요구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죠? 근데 강제경매는 뭐다?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이거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지겨우시죠? 이게 지겨우셔야 돼. 자꾸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이죠. 일단 먼저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인데,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자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아마 자기 전세금을 전세권에 기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이 번거롭게 말이죠. 번거롭잖아요. 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헐떡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소송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왜 저 사람 저런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판결문을 덕해가지고 당의 전세 목적물을 강제경매 신청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이유는 보니까 아마도 자기 전세금 100% 회수하는데 간당간당한 거야. 단지 전세권에서 툭하니 경매 신청해버린다면요. 넌 배당 요구한 것이요. 따라서 무조건 소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에 무조건 소멸해. 무조건 죽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혹시 모르니까 전세권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빡 강제경매 신청해버리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대법원 2001마 212 결정 있잖아요. 요건 지금 제가 간단하게 결정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사례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오늘 라방 일시가 2022년 3월 11일이지요. 금요일이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네. 참 시간 빨리 간다 그죠? 진짜 총알같이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대법원 2001마 212 결정 요지입니다. 요지는 보면요. 요거 내용에 보면요. 요건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자 보십시오. 건물 일부죠.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상에 이렇듯이 1층, 2층, 3층이 있어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여기에서 편의상 갑이라는 사람이 1층 여기 1층에만 전세권 설정했다. 건물 일부 아닙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민법 303조 1항의 규정에서 건물 자 보십시오. 요게 중요합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1층에만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럼 2층은 전세권 설정 안 했죠? 이 등기부등본상 다 나와요. 전세권 설정하면요.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표시가 됩니다. 1층 전부 아니면 1층 동측 몇 제곱미터 1층 서측 뭐 몇 제곱미터 이렇게 범위가 전세권 설정 범위가 표시돼요. 근데 갑은 뭐다 1층 전부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했다 이게 그러면 2층과 3층은
전세권 설정 안 했어요. 안 했다. 2층도 안 했죠. 그죠? 안 했는데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부에 대하여 여기 보니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원래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건물 전부입니다. 전부니까 자 그럼 여기 요걸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아마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보니까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요 죽으나 사나 강제경매 신청해야 돼. 임의경매 신청할 수 없어요. 그 경우는 제가 2022년 3월 14일 날 월요일 날 제가 그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세권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례 많아요.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디 몇백만 원짜리 유료 강좌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 보니까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층과 2층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층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또 보니 2층은 안 했고 3층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전세권자 이 갑이 입장에서 봐가지고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럼 갑은 뭐다? 집주인이죠. 그죠? 갑은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전세금에 대한 반환 권리도 반환 청구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법원에서는 뭐 판결문을 줍니다. 판결문 뭐다 이게 이제 이행 판결문 아닙니까? 그죠? 갑이 소유자한테 나의 전세금 돌리도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소유자한테 맞아. 그래서 소유자 당신은 말이지 갑의 전세 금액을 지급하여 주라. 이행하라는 것이죠. 그죠? 이행하라. 이행. 근데 보니까 소유자가 돈 없어 그러면 불이행이죠. 그죠? 뭐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뭐다? 당신 나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했지? 당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내가 이 부동산 전부를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것이죠. 이때는 뭐 이제 비록 여기 갑은 이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았는데 판결문상에 피고는 누구로 되어 있다? 소유자거든요. 소유자는 뭐 소유자가 편의상 A라 그러면요. 이 A는 토지도 자기 거고 건물 전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뭐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니까 땅과 건물 다 포함되니까 토지 건물 전부를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결과 보니까 예를 들자면요. 낙찰 금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치자 이게 3억. 낙찰 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이 3억이라는 금액은 뭐 봐가지고 토지 경매 대금하고 건물 경매 대금의 합계액이죠. 그죠? 경매 신청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감정평가서를 보시게 되면요. 특히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땅값 따로 나오고 건물값 따로 나와요. 그런데 왜 3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왜 제가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니까 갑 이 사람은 말이죠. 1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2층 없어, 3층 없어, 토지에도 없어. 그죠? 그 예를 들자면 요 경우는 이제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나누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나누는 것도 보면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요. 토지가 한 40% 정도 된다. 요건요.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서상에 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1차 감정 가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40% 같은 건물이 60%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땅에는 전세권 설정 그 효력이 안 미쳐요. 그러니까 땅값 40%에 대해서 노 타치.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이제 건물이 60%인데 야 그러면 나는 1층에만 설정되어 있으니까 건물 60% 돼가지고 예를 들어 3억이 60% 같으면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인데 야 각계 층이 3개 층이니까 3 나누고 하다 보니까 6천만 원이 나한테 배분이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니까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됐죠. 그죠? 그 전세권자는 민법 30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건물 전부는 뭡니까? 6천만 원이 아니고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니까 만약에 2층에는 을이 살고 3층에는 병이 산다 치자 이거죠. 근데 을과 병은 갑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어. 또 나중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럼 을과 병은 갑에 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 않습니까? 후순위 권리자니까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전세금에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전세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요 1억 5천만 원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최우선 변제해서 금액도 나중에 또 이제 빼 나가야 되지만은 일단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니까 받을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민법 318조 규정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죠. 그죠?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다. 이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예, 이 사람 집주인이에요. 전세권자 합니까? 전세권 설정자보다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집주인이란 말이죠. 전세금의 반환 지체했다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당연하죠. 경매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강제경매란 말이죠. 근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봐가지고 전세권 자체에 가지고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전세권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권은 별로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은 없으므로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뭐 저도 이건 뭐 이게 저 공중에서 학원에서 이게 공부하신 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전세권이 요 1층에만 딱 설정됐습니다. 그럼 요 1층 요것만 따로 경매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구분 등기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처럼 구분 등기해가지고 1층 요것만 달랑 경매 신청하면 되는데, 엄마야, 구분 등기하려고 하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한테 구분 등기, 이행 등기, 뭐 청구 소송 제기하고, 뭐야, 전신의 소송이야. 차라리 하는 게 뭡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땡 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상에 보니까 채무자가 누구다? 집주인이다 이거지. 근데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다. 이랬을 때 판결문 가지고 토지 건물 전부를 강제경매 신청한다. 그런데 경매 결과 배당 금액에서 땅값은 뺀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건물값에 대해서는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부의 감정 가격, 낙찰 금액이죠. 금액 돼가지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내가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그런 권리가 있다. 이것이 2001마 212결정입니다. 요 내용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니까 이건 아마 제가 3월 14일 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제 그 단독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가지고 건물만 설정되었느냐, 그죠? 건물만 설정되었다 해서 강제경매 신청하고 이랬을 적에 배당은 과연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집행법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그냥 당하는 거야. 그죠? 예.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말이죠.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법원은 보니까 전세권 자체적으로 말소시켜버리고 어떤 법원은 보니까 전세권을 그대로 살려놓고 똑같은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뭔지 저도 참 상당히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제가 그전에 네이버 카페 건강한 보다 클럽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매 박사 방송을 할 적에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몇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유튜브는 뭡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상당히 많이 아마 뭐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저는 근데 이게 잘못된 부분은요. 제가 잘못됐다고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이게 죽도밥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사례를 또 경매라방 22년 3월 11일 나와 있는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경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경매 정보를 펼쳐가지고요. 일단 먼저 낙찰된 사례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이에요. 106,011호. 106,011호. 오늘 제가 또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경매 사건 번호 있잖아요. 사건 번호가 의미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막 누가 뭐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매 사건 번호 하니까
이게 그분 물론 그것도 알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데는요. 전혀 도움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뭐 하려고 그게 왜 그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느냐 이게 참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2020 타경이다. 2020년도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대요. 그렇구나. 또 10만 단위로 넘어가면 이게 전자 뭐 우편에 의해서 접수라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 1000단위로 나오면 이게 사건이 접수된 순서별로 해가지고 이게 이 번호가 보여야 된대.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말이죠. 경매 물건을,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과연 내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인가, 이건 완전 개무시해도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이 팍팍팍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경매 사건 번호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행가 몇 년 전인가 저 다른 저기 카페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카페에서 이런 오프라인 강의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강의 후기에 보니까 말이야,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걸 배웠다는 게,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말이죠, 적극설과 뭡니까? 적극 소극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적극은 긍정이고, 소극은 부정이고, 그런 걸 배웠다. 그거 알 필요는 뭐인데, 저는 뭔지 의미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딱 봤을 적에, 이놈 어디가 아픈가? 아픈 데 같은데, 그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내가 저놈 탁 건드렸을 적에 내가 저 아픈 걸 내가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만 캐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심오하게 깊게 말씀 안 드리죠. 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경매 물건 10개 중에서 한 7, 8개 정도는 배당표 작성 안 해도 돼요. 근데 만다고 배당표 작성한다고 말이지. 흡수배당, 순환배당, 20배당, 동시배당. 우리가 무슨 대학원에서 석사, 경매 관련된 석사, 박사 논문 씁니까? 에? 돈 벌기 위한 것이지,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닌데 자꾸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말을 안 듣더라고.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더라고. 어떤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 창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이게 보시니까, 이제,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제가 아마, 66강인가요? 거기서 3박자 가지고 임의경매 아파트 전입신고 딱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따져보죠. 강제경매는 안 좋아.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그죠? 강제경매다.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인데, 근데 이분의 전세 금액이 1억 3,300이잖아요. 그죠? 이 건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요. 1억 2,200인데 아마 이게 1억 5,500만 원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1억 5,500만 원에 입찰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1억 5,550만 원에 낙찰되었다. 여기서 경매비용 빼고는 아마 이분이 선순위 1순위일 거예요. 그럼 자기 전세금 1억 3,300만 원 회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같은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니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임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엄청 야무지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안 당해요.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많이 닮아야 돼. 예. 전입신고 했죠, 그죠? 전세권 임차권 넘게 했죠. 전세권 팍 해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전세권 배당 요구 없음 나와 있는데 옆에 보니까 배당 해가지고요 2019년 7월 11일에 배당 요구가 있잖아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뭐다 봐가지고 이 사람 임차인으로서 아마 강제경매 신청했지 않겠느냐. 그죠? 임차, 요 경우는 또다시 이제, 문건 처리 내역을 봐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된 내용인데, 얼구 순위 12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어떻게 인수된대요. 1억 3,300만 원. 이거 전세권 인수돼요. 인수되는데 경매 결과 자기 전세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전세권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죠? 자기 전세금 다 받는데. 예.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니까 말이지요. 예. 그럴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전세 보증금 1억 3,300인데
아마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 아니, 보증금 1억 3,300인데, 여기도 1억 3,300이네. 그럼 합이 얼마야? 2억 6,600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거 전세권자잖아요.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된 게 1억 3천이고, 아까 또 임차권 해가지고요. 전입신고하고 했으니까 1억 3천이다. 1억 3,300이니까, 따라서 이번에 전세 금액은 1억 3,300원, 1억 3,300만 원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여기, 보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매각 물건 맹세서를 천천히 보시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각 물건 맹세서 우리 친해져야 됩니다. 진짜 친구가 돼야 됩니다. 예. 왜냐면 내가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저 부동산 꼴배기 싫어. 이랬을 때 내가 빨리 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틀고 나왔는데 단지 담당 경매계 가지고, 아이고,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그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나 안 살려주면 나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주고요. 이런 택도 없는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봐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랬을 적에는 뭔가 틀고 나와야 된다. 제 생각으로는요, 경매 선수들은 낙찰 잘 받는 것도 경매 선수지만,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경매하게 잘 빠져나오는 거, 그게 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상에 보니까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럼 뭐 하자가 이게 하자에 해당되는지 하자에 해당 안 되는지 그것조차도 몰라. 그럼 틀고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때 뭐다, 담당 경매계 가지고 계장님 살려달라고 뭐 계장 뭡니까? 바지가랑이 보여잡고 앉아.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죠?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봐가지고요. 지목은 전담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 같은 경우는요, 농지가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후에 매각 커부 기일 날, 그 전에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가지고 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대체적으로 입찰 보전 금액은 몰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몰수 안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이 100%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법원들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찰 보증금 100% 몰수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목은 농지인데 말이죠. 도시계획상 보니까 도시지역이야.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농지다 이거죠. 그런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건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제 안종현이 생각이 아니고 대법원 결정이라니까. 대법원 판사님들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요, 뭔지 몰라 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또는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서 보니까,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법원에 또 작성한 문건을 보니까 농취증이 필요하다 딱 표시되어 있어요. 아싸,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받아버렸네. 그럼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봐가지고, 요거 봐라. 도시지역 내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당신들이 그 법원입니다. 당신들이 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등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놨냐? 따라서 이거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엄청 실이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한다면요. 그때 가가지고 계장님 살려줘 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머릿속에 많이 그 지식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판결문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 들어가셔가지고요, 검색창에다가 매각 불허가 결정, 그걸 딱 입력해가지고 그 사건들 엔터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요, 매각 불허가 적시한고 제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각 불허가 신청에 의한 이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교통정리하는 판결 결정문이 쫙 떠요. 그걸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서, 요거 봐라, 요리했을 경우는 요거 내가 나한테 불리하면, 근데 봐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안 불리해, 유리해. 그럼 어떡한다더라? 쳤다 마우스에 입 딱 다물어야지, 그죠? 근데 낙찰 받고 나서 나한테 엄청 불리해. 그때는 입에 개거품 물면서까지도 나름대로 치고 빠져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떤 선순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1부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화면 정리를 하고 나서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